안녕하세요. 저는 미해군대령 출신이자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해양고 있는 스칼렛 테이스팅스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한미 조선산업협력 강화 발표, 세계가 놀랐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결정 뒤에 숨겨진 진실은 모를 거예요. 한 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 이끌어낸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운명을 뒤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워싱턴 DC의 11월은 유독 춥다고들 하는데 그날따라 하늘에서 내리는 차가운 빗방울이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백악관 웨스트윙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정원의 단풍나무들이 흑백 필름처럼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풍경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제 마음 한구석이 울렁거리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해군 참모 총장,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각국 조선업계 대표들까지 이렇게 중요한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브리핑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첫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자마자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더군요. 창가에 늘어선 거대한 깃발들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마저 숨을 죽인 듯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놀라운 인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게 되었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지난 50년간 미국은 단 한 척의 LNG 선박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더니 이내 의자 끽끽대는 소리와 함께 술렁임이 시작됐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스름하게 변하더니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도발적인 입술 모양까지 일그러지는 걸 보면서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창가 쪽에 앉아있던 일본 조선협회의 사토 켄지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지는 오만한 미소가 지금도 생생하네요. 검은색 정장 재킷의 단추를 한번 만지작거리더니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사토 회장의 말에는 지난 수개월간 일본이 공들여온 포석이 묻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일본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빨랐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시바 총리가 20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퇴임한 전직 총리들까지 동원해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이런 일본의 전방위적인 구애 공세 속에서 사토 회장의 제안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각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영향력을 교묘하게 확대하려는 계산된 외교가 숨어 있었답니다. 특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에 담긴 은근한 우월감과 우리의 기술력이라면 이라는 말의 자신감은 마치 조선업계의 구세주라도 되는 양 비치게 만드는 절묘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게다가 사토 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국 조선그룹의 순원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순간 아침 뉴스에서 봤던 중국의 공격적인 조선시장 점유율 확대 기사가 스쳐 지나갔죠.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최고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맞출 수 있습니다라며 그가 자신만만하게 제안을 하는데 마치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떠오르더군요. 일본이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접근했다면 중국은 마치 흥정하듯 거침없이 물량 공세를 퍼부었어요. 순원 회장의 둥근 금태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승리의 눈빛이 회의실을 가로질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차피 가격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답니다. 최근 중국이 대규모 국가 보조금으로 조선시장을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순간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일본의 교묘한 접근법과 중국의 거친 물량 공세, 이 둘 사이에서 진정한 기술력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손끝까지 분노가 전해졌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정한 가치,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죠.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꾹 누르며 조심스럽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쉰 후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LNG 선박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71%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그 순간 일본 사토 회장의 오만한 미소가 굳어버렸고 중국 순원 회장의 자신감 넘치던 눈빛이 순식간에 흐려졌어요. 외교적 수사도 가격 경쟁력도 아닌 실제 기술력과 성과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보였죠. 회의실 안에는 놀라움의 탄성과 함께 의자 끽끽대는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이 처음과는 전혀 다르게 반짝이기 시작하더군요.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관심이 묻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 조선업의 성과를 하나씩 차분히 설명해 나갔답니다. 먼저 친환경 LNG 추진 선박의 세계 수주 실적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이 전체 발주량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 중국은 고작 9%에 머물러 있다는 놀라운 수치였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LNG선, 화물창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이 특허 건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토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기술력이 이미 한국의 월등히 뒤처져 있다는 게 수치로 입증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30% 이상 줄인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한국이 세계 시장의 58%를 차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더니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원 회장의 자신만만하던 미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중국이 내세우는 가격 경쟁력이 무색해질 만큼 한국 조선소들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중국의 3배에 달한다는 점과 자동화 기술이 이미 1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세계 조선해양 분석기관들의 평가를 전달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을 때였답니다. 한국이 이미 영국을 비롯한 11개국에 군함을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 해군도 인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죠. 특히 최근 거제 조선소에서 정비 중인 미 해군 상륙함 뉴올리언스호의 성공적인 수리 사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수치나 통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처음의 불안과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강한 확신이 자리 잡는 걸 지켜볼 수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국과의 협력을 단호하게 지시하시는 순간 회의실 안에 흐르던 긴장감이 일순간에 해소되는 듯했고 저는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걸 느꼈답니다. 특히 사토 회장과 순원 회장의 굳어버린 표정을 보면서 한국이 이룬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우위가 아닌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의 승리였으니까요. 청중들의 놀라움과 경탄이 가득한 회의실 안에서 갑자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건 단순히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한국의 기술력을 외면해왔다는 부끄러움, 그리고 이제야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제 가슴 속에서 울컥 솟구쳐 올랐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이끌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그들의 저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해군 장교였던 시절 세계 각지에서 마주했던 한국 해군 함정들의 우수성과 세계 각국의 항구에서 보았던 한국 선박들의 위용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회의는 단순한 정책 결정의 순간을 넘어 미국 조선업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특히 회의가 끝난 후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 정원의 단풍나무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70년 전 어느 겨울 한반도의 차가운 바닷가에서 시작된 어떤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과 이어져 있는 것만 같았달까요? 그래서였을까요?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답니다. 이것은 분명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 아니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백악관 회의 직후 저는 곧바로 한국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거제 조선소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모습이 마치 현대판 금빛 성체 같았거든요. 착륙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한진중공업의 수석 엔지니어 이철상 부장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더군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엔지니어의 거친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그가 저를 안내한 곳은 미 해군의 상륙함 뉴올리언스호가 정박해 있는 부두였답니다. 거제도의 차가운 겨울바다를 가르며 당당하게 정박해 있는 미 해군의 상륙함 뉴올리언스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가 무려 축구장 3개 크기인 257m에 달하는 거대한 군함이 마치 작은 섬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 작업의 수준이었어요.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미 해군도 인정한 한진중공업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답니다. 특히 함정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가스터빈 엔진 정비는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작업인데 이를 완벽하게 해낸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더군요. 이 부장이 설명하길
이번 작업은 일본 조선소들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고난도의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특히 함정 내부의 특수 강판 용접 기술은 세계에서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13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특수 강판을 용접하면서도 0.1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술력은 40년간의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보여준 용접 현장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답니다. 첨단 레이저 용접기와 함께 작업자의 숙련된 손길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완벽한 용접선은 일본이나 중국의 기술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올 수 없는 장인의 경지더군요. 며칠 전 미해군의 사관이 한국의 용접 기술을 두고 예술이라며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어요. 이 부장의 말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겸손한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연마해온 한국 조선업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중국 조선그룹의 순원 회장이 시찰단을 이끌고 나타났는데 이 부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군요. 중국 측에서는 지난달에도 이곳을 찾아왔다면서 당시 그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엄청난 규모의 기술이 전료를 제안했다는 걸 알려주었답니다. 하지만 이 부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묻어났어요. 이런 기술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축적된 노하우라는 점을 강조하더군요. 이철상 부장의 안내로 조선소 곳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감동에 빠져들었어요.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설비가 눈길을 끌었지만 무엇보다도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기술자들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답니다. 특히 용접 작업장에서 마주친 젊은 기술자의 진지한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이 부장은 작업 현장을 보여주며 한국 조선소의 철학을 들려주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한 척의 배에 수천 명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한국의 조선소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장인정신이 이들을 최고의 자리로 이끈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숭고한 장인정신에 감동받아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이 부장의 발걸음이 멎더니 붉게 물든 저녁 바다를 응시하며 이 부두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아지면서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조용히 그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는데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바로 이곳이 72년 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그날 흥남 철수작전으로 1만 4천 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정박했던 자리라는 거예요. 60인승 화물선에 200배가 넘는 피난민들을 태우고 죽음의 항구를 탈출했던 바로 그 배 기네스북에 가장 작은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로 기록된 바로 그 전설적인 순간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이 부장이 했던 말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한 척의 배에 수천 명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그 철학. 그것은 어쩌면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1950년 그날의 필사적인 인명 구조에서부터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완성되는 한국 조선업의 장인정신까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두를 휘감았지만 이상하게도 오싹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72년 전 그날 이곳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수많은 이들의 숨결이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답니다. 이철상 부장과 저는 그저 말없이 서서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았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조선업이 보여주는 최고의 기술력은 단순한 산업 발전의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죠. 72년 전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지켜낸 생명의 가치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부활한 것이었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부두에 서서 바라본 거제 조선소의 풍경이 더욱 장엄하게 느껴졌어요. 거대한 크레인들과 첨단 설비들 너머로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수십 년의 노력과 헌신이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얗게 서리가 내린 거제의 저녁거리를 지나 이철상 부장의 초대로 한 조용한 카페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을 개조한 이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칠흑 같은 겨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이 고요한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이 부장이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먼저 제 귀를 울렸죠. 혹시 스칼렛 씨의 할아버지가 토마스 헤이스팅스 씨 맞으신가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떨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는데
커피가 잔 밖으로 살짝 흘러나올 정도였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가운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 순간 창가에 비친 이 부장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의 주름진 눈가에 촉촉하게 맺히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을 마주친 것처럼 깊은 감동이 서려 있는 표정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답니다. 알고 보니 이 부장의 할아버지는 그날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탔던 피난민 중 한 분이었고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날의 이야기를 손자인 이 부장에게 들려주셨다고 해요. 7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인연 앞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72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던 흥남부두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 멀리 산 너머로 들려오는 중공군의 포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고 부두에는 피난민들의 울음소리와 한숨소리가 가득했다고 하네요. 바로 그때 60인승 화물선의 선장이었던 라루 선장은 운명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자. 당시 군 관계자들조차 피난민 수송을 망설이던 순간 그의 이 한마디는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용기 있는 결정은 1만 4천 명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죠. 이 부장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라루 선장의 그 한마디는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용기 있는 결정은 1만 4천 명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죠. 이 부장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날의 기적은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21살의 젊은 3등 기관사였던 멜 스미스를 비롯한 선원들은 즉석에서 화물칸을 개조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영하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와중에도 그들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흘러내렸죠. 60명이 타도록 설계된 배를 1만 4천 명이 탈 수 있도록 바꾸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장의 할아버지는 그날의 광경을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대요. 선원들이 화물을 들어올리는 거대한 그물에 15명씩 피난민들을 태워 올리던 아찔한 순간들. 그리고 그때 보여준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까지요. 당시 다른 부두에서는 중국인들이 서로 먼저 타겠다고 아우성치고 일본인들은 짐을 한가득 들고 와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는데 한국인들은 달랐다고 해요. 영하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고 노약자를 먼저 태우자며 서로 양보했답니다. 심지어 일부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부축해 그물까지 모시고 왔다고 하더군요. 선원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식량도 화장실도 난방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놀라운 공동체 정신을 보여줬거든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임산부들은 서로를 보살폈으며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부축했죠. 바닥이 미끄러울까 자신의 옷을 깔아주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아픈 아이에게 건네는 이도 있었답니다. 이 부장의 할아버지는 당시 5살이었는데 낯선 할머니의 치마폭에서 사흘을 버텼다고 해요. 그 할머니는 자신의 배고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아이에게 감춰둔 미역 한 조각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의 아들은 북한에 남겨두고 온 터라 그 아들을 생각하며 낯선 아이를 보살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한국인들의 놀라운 공동체 정신이 가슴 깊이 와닿더군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의 씨앗을 볼 수 있었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배 안에서 잊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고 해요.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피난민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처음엔 한 사람의 가냘픈 목소리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캐럴 소리가 칠흑 같은 흥남 앞바다에 울려 퍼졌다고 해요. 미국 선원들도 감동을 받아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된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배고픔도 추위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 갑판 위로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차가운 눈마저도 축복처럼 느껴졌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들려주던 이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기적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가족도 손자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는 말씀을 늘 하셨대요. 그리고 손자인 이 부장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술로 갚자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답니다. 우리를 구해준 그 배처럼 이제는 우리가 만든 배로 세상의 생명들을 구하자는 것이 평생의 소망이었다고 해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트이는 걸 느꼈습니다. 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들이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지가 명확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뼛속 깊이 아는 이들의 숭고한 사명이었던 거죠. 72년 전 한 척의 배가 보여준 인류애를 이제는 자신들의 기술로 세상에 돌려주겠다는 가슴 뜨거운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 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날 한국 조선업이 보여주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것은 생명의 은혜를 기술로 갚겠다는 한 세대의 눈물겨운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예요.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던 이 부장은 마지막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조선업은 그저 빚을 갚고 있을 뿐이라고요. 72년 전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우리의 생명을 구했듯이 이제는 우리의 기술로 전 세계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는 그의 말에는 한 세대를 넘어선 깊은 사명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바라본 거제 조선소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 사이로 번쩍이는 용접 불빛들, 늦은 밤까지 울려 퍼지는 기계 소리, 그리고 수많은 작업 등이 만들어내는 별들의 행렬까지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 그 장관은 단순한 산업시설의 불빛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72년 전 그날 한 척의 작은 배가 켜켜이 쌓아올린 희망이 지금까지도 타오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미 동맹이란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서류나 조약 같은 형식적인 약속이 아닌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서로의 기술을 인정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인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켜보니 뜻밖의 소식이 와 있더군요. 백악관에서 보낸 메일에는 존스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제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으니까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72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위대한 이야기. 한 척의 작은 배가 보여준 인류애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부활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다시 인류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는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모두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거요. 워싱턴 DC의 아침은 유난히 맑고 청명했어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대형 컨퍼런스홀은 아침부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답니다. 미국 조선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국제 컨퍼런스에는 미 의회 관계자들과 해군 고위 장성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조선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거든요. 첫 순서로 일본 조선협회의 사토 켄지 회장이 발표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의 말투에는 교묘한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게다가 중국 조선그룹의 순원 회장도 저가 수주로 미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숨기지 않더군요.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제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대형 스크린에 거제 조선소의 웅장한 전경이 펼쳐지면서 이철상 부장의 화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새벽녘부터 작업복 차림으로 발표를 준비했다는 그의 모습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성실함이 묻어났죠. 미 해군 상륙함 뉴올리언스호의 정비 성공 사례를 설명하는 그의 눈빛에는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답니다. 특히 이 부장이 특수 강판 용접 기술을 설명할 때는 컨퍼런스홀이 완전히 숙연해졌어요. 1300도가 넘는 고온에서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용접 기술이라니, 심지어 미 해군의 까다로운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에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지고 중국 측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역력했죠. 발표를 마친 이 부장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한 척의 배에 걸린 수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 컨퍼런스홀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답니다. 이어서 제가 기조연설을 시작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100년 전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존스법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50년간 미국이 단 한 척의 LN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는 청중석에 앉아있던 의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그리고 덧붙였답니다. 세계 1위 에너지 강국인 미국이 정작 자국의 에너지를 운송할 선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컨퍼런스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컨퍼런스홀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흑백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1950년 12월 흥남부두에 정박해 있던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모습이었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척의 작은 배가 보여준 인류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놀라운 결실을 맺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순간 컨퍼런스홀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스크린에는 한 장 한 장 흑백 사진들이 이어졌죠. 영화의 칼바람 속에서 그물을 타고 오르는 피난민들, 갑판에서 서로를 부축하는 모습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밤 촛불을 밝히고 캐럴을 부르는 장면까지 청중들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홀 안은 숙연해졌답니다. 그때였어요. 홀 뒤쪽에서 의자 끽끽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92세의 노신사, 바로 제 할아버지 토마스 헤이스팅스였어요. 지팡이를 짚은 채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서시는 모습에 청중들은 숨을 죽였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서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답니다. 72년 전, 저는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21살 젊은 선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컨퍼런스홀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역사의 산증인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이 순간을 위해 할아버지께서 몰래 워싱턴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제 뺨 위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해군 제독의 단단한 얼굴에도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의회 관계자들도 연신 손수건을 꺼내드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홀 안의 수많은 청중들도 같은 감동에 휩싸여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주름진 손으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시더군요. 72년 동안 간직해오신 당시의 일기장이었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읽어내려 가셨어요. 영화의 칼날 같은 추위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한국인들의 모습, 어린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노약자들을 부축하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그려졌죠. 특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크게 떨리셨던 건 크리스마스 이브 밤 이야기를 하실 때였어요.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캐럴을 부르던 한국인들의 모습을 회상하시면서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멈추셔야 했답니다. 너무나 격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조선업의 현재 모습이 펼쳐졌어요. 세계 최고의 LNG 선박 건조 기술을 보여주는 화려한 수치들,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들, 그리고 미 해군도 인정한 완벽한 품질의 증거들이 차례로 등장했죠. 7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이 이뤄낸 눈부신 성장의 증거들 앞에서 청중들의 감동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할아버지께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연단 앞으로 나오셨어요. 92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곧게 펴시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결정적인 제안을 하셨답니다. 72년 전 우리가 한국인들의 생명을 구했듯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미래를 구할 차례라고요. 존스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이 될 거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컨퍼런스홀 전체가 일제히 들썩였어요. 먼저 해군 참모 총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수백 명의 청중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는 좋기 5분은 이어졌을 거예요. 한쪽에 앉아있던 일본과 중국 대표단의 얼굴은 창백해졌더군요. 특히 사토 회장의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고 순원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미 의회 관계자들과 해군 장성들의 눈빛은 달랐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한 강한 확신이 엿보였죠. 그날 저녁 뉴스룸들은 발칵 뒤집혔어요. CNN은 긴급 특보로 이 소식을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일면 전체를 할애해 72년의 기적, 이제는 기술로 되돌려봤다라는 특종 기사를 실었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흑백 사진과 현재 거제 조선소의 전경을 나란히 실으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죠. SNS는 더욱 뜨거웠어요. 트위터에서는 샵 메러디스 빅토리 샵 한미 동맹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페이스북에서는 할아버지의 연설 영상이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역사와 기술의 만남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울림을 준 건 퓰리처상 수상자인 마이클 브로딘의 칼럼이었어요. 역사적 인연과 최고의 기술력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는
그의 말은 순식간에 각종 매체에 인용되었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제 존스법 개정이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해질녘 할아버지와 저는 링컨 기념관으로 향했어요. 92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께서는 꼭 이곳에 오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링컨 기념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희는 붉은 노을에 물들어가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았답니다. 한참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시던 할아버지께서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스칼렛,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단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양손으로 꼭 감싸 쥐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72년 전 그날 한국인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온기와 같았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뒤로는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앞으로는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는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저희는 새로운 희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72년 전의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놀라운 선물을 안겨준 거예요. 한 척의 작은 배가 보여준 인류에는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어 돌아왔고 그 기술은 다시 인류를 위해 봉사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미동맹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의 강점을 신뢰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로서의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72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바라본 그 석양처럼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모델 안나 페트로바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글래디에이터에서 주인공 막시무스가 콜로세움에서 펼치는 웅장한 격투 장면에 매료되어 영화 팬이 된 저는 이번 글래디에이터의 VIP 시사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게 되었답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 시장인 미국도 영화 문화의 본고장인 유럽도 아닌 한국에서 왜 최초로 개봉하는 걸까요? 87세의 노장 감독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 궁금해지더군요. 그러다 시사회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시사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다름 아닌 다샤 타란이었죠. TC 캔들러가 선정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러시아 사람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홀리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다샤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던 찰나 옆자리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시야를 돌리니 시사회장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흰 셔츠에 진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어딘가 범상치 않아 보이셨죠.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는 VIP 게스트 김학수 재현 수석기술자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왜 이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시사회에 조선소 기술자가 로 초대되었는지 의아했답니다. 할아버지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허락을 구하고 앉았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셨어요. 주름진 눈가가 반달처럼 휘어지면서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시는 듯한 빛이 스치더군요. 그러더니 살짝 저를 향해 몸을 기울이시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하듯 말씀을 시작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가씨 혹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라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어요.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열어 보이시려는 듯한 설렘이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른다고 하려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분은 글래스고 조선소의 대주주였고 자신이 젊었을 때 그분을 직접 뵌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깊어지셨어요. 마치 60년도 더 된 그때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선명해 보이셨달까요? 저는 그 순간 이분이 단순한 시사회 참석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호기심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쭤보았더니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갑자기 빛이 스치더니 6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신 듯했어요. 잠시 침묵 후 천천히 입을 여신 할아버지는 1960년대 말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당시 한국이 조선소를 지으려 했을 때 세계 어느 누구도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유독 스콧씨만은 달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아무것도 없던 시절,
한국의 잠재력을 알아봐 준 스콧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마침 영화 시작 직전 대형 스크린에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87세의 노장 감독은 영상 속에서도 여전히 열정이 가득해 보였죠.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께서 깊은 감회에 젖어 중요한 비밀이라도 알려주시듯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글래디에이터와 우리의 거북선이 닮았다는 말씀이었어요. 둘 다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전투 무기라는 점에서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일본을 이겼듯이 우리가 조선업으로 다시 한번 일본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는 자부심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느껴졌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리들리 스콧 감독이 한국에서 첫 시사회를 열기로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분명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전율이 일었어요. 우연히 영화를 보러 온 제가 이런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할아버지의 깊게 패인 주름과 반짝이는 눈동자 사이로 한 세기를 관통하는 자부심과 깊은 감동이 물결처럼 번져나왔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87세의 리들리 스콧 감독님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였죠. 영화계의 거장이 이 나이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마치 60년 전 그의 아버지가 한국의 가능성을 믿어주었던 것과 묘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도전 정신이 지금의 스콧 감독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가을날 CGV 용산 아이파크몰의 시사회장에서 한국의 놀라운 역사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글래디에이터이라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러 왔다가 한 민족의 자부심과 불굴의 도전 정신을 마주하게 된 거죠. 거북선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이 걸어온 위대한 여정의 일부를 엿보게 된 셈이었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하나씩 열어가듯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분의 다음 이야기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답니다. 그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을 잇는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시사회 시작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었기에 할아버지께서는 프랭시스 스콧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제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께서 1960년대 글래스고 조선소가 전 세계 조선업계를 주름잡던 영국 조선업의 심장부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영국이 최고였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영국의 조선업이 어떻게 그렇게 강했는지 여쭤보았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눈을 반짝이시며 프랭시스 스콧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스콧은 단순한 대주주가 아닌 업계의 혁신가로 불렸다고 해요. 당시 보수적이었던 영국 조선업계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하던 파격적인 인물이었다니 리들리 스콧 감독의 도전 정신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이 가더군요. 할아버지의 기억 속 프랭시스 스콧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나 봅니다. 유럽 조선업계 최고의 실력자였음에도 결코 높은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귀가 쫑긋섰죠.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대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께서는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프랭시스 스콧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다녔고 그러다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정주영 회장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왕국 영국과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만나는 순간이라니 이게 바로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극적인 만남도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셨답니다. 바클레이스 은행에서는 한국의 조선소 건설 계획을 보고 비웃었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조선소는커녕 제대로 된 산업시설 하나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게다가 여러 유럽 은행들도 터무니없는 모험이라며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프랭시스 스콧을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날의 장면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기억하시더군요. 흐린 글래스고의 하늘 아래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500원권 지폐였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어요. 지폐 한 장에 담긴 한 나라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려 있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정주영 회장이 지폐 속 거북선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하자 프랭시스 스콧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40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들어낸 나라의 저력을 설명하는 정주영 회장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회상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열정이 역사를 바꾸는 순간을 목격했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전율이 일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프랭시스 스콧은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마치 영화의 반전 장면처럼 극적인 순간이었더군요. 스콧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국 기술자들의 영국 연수를 직접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다음 행동이었어요. 바클레이스 은행 이사회에 한국의 잠재력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죠. 당시 영국 금융계에서 그의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순간을 통해 깊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더군요. ECGD라고 하는 영국수 출신 용보증원의 승인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넘기 힘든 산이었답니다. 수많은 서류와 심사, 까다로운 조건들. 그런데 그때 프랭시스 스콧이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평생 쌓아온 명성을 걸고 직접 보증을 서겠다고 나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프랭시스 스콧의 모습이 마치 기사도 정신을 가진 영국 신사 그 자체였다고 회상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지금 우리가 보려는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떠올랐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영화 속 주인공과 꼭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당시 영국 금융계의 반응을 들려주셨어요.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 배를 맡기겠다는 건 미친 짓이라고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콧은 달랐다고 해요. 그는 한국 기술자들의 불타는 눈빛과 정주영 회장의 강인한 의지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그 순간을 회상하시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증명하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한 사람의 선견지명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러다 문득 리들리 스콧 감독님 생각이 났어요. 87세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프랭시스 스콧이 보여준 선구자적인 안목과 결단력은 분명 아들에게도 유전이 된 게 틀림없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 말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이번 영화의 첫 시사회를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문득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프랭시스 스콧은 당시 영국 조선업이 쇠퇴하는 걸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고 해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의 조선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보인 선택은 정말 놀라웠답니다. 자신의 나라 산업이 저물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나라의 성장을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는 그의 결단력과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죠. 이렇게 숱한 우여곡절 끝에 차관이 승인되었고 그것이 바로 현대중공업의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된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한 영국 신사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정말 운명처럼 느껴졌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불가능을 보는 사람과 가능성을 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요. 프랭시스 스콧은 단연 후자였으며 그의 아들 리들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답니다. 리들리 스콧이 왜 하필 한국에서 첫 시사회를 열기로 했는지, 왜 87세의 나이에도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았다는 듯 입을 여셨어요. 저는 어느새 할아버지의 다음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신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드시더니 이제는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 하셨답니다. 1970년의 추운 겨울날 30살의 젊은 기술자였던 할아버지는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대요. 그때 할아버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가방 속에는 한국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영국 글래스고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을 이끌어갈 기술을 배워오겠다는 책임감과 낯선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맞닥뜨린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했답니다. 영국 기술자들은 한국인들을 아예 무시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조선소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좁은 사무실을 배정해주며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라고 비웃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런 상처와 굴욕을 견뎌내신 분들이 계셨다는 걸 생각하니 문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할아버지와 동료들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들의 무시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영국 기술자들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 5시부터 조선소에 나와 도면을 그렸고 그들이 퇴근한 후에도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연구했다고 해요. 악천후로 영국 기술자들이 결근하는 날에도 한국 기술자들은 눈보라를 뚫고 출근했다는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처음엔 한국인들을 무시하던 영국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자신들의 퇴근 시간을 미뤄가며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도면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았다는 걸 느끼셨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리바노스와의 극적인 계약 과정이 시작되었답니다. 정주영 회장이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진 뒤에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밤새워 그린 도면이 있었다고 해요. 영국 기술자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수십 번의 수정 끝에 완성된 도면이었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도면을 보여주시며 지금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도면만으로는 부족했죠. 배를 사겠다는 사람을 찾는 일이 더 어려웠다고 해요. 리바노스라는 그리스 선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했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사장 사진과 도면을 보고 리바노스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대요.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서 배를 만들어준다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던진 제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해요. 배에 하자가 있으면 전액 환불하고 약속한 기한을 못 지키면 위약금을 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게다가 가격은 시장가보다 센트나 낮게 책정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정주영 회장의 눈빛이 너무나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회상하시더군요. 그만큼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믿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운명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리바노스가 주문한 두 척의 배 중 한 척의 인수를 미루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높아지셨죠. 정주영 회장이 전무후무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리바노스가 안 가져가는 배와 다른 선주들이 포기한 배까지 합쳐 세 척으로 직접 해운회사를 차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대상선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정주영 회장의 결단력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순간을 직접 목격하신 거였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의 저력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조선업계의 반응이었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시더니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에 일본은 한국이 무슨 배를 만들어며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당시 일본은 세계 1위의 조선대국이었고 한국은 변변한 기계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들은 한국의 조선소 건설 계획을 그저 가난한 나라의 허황된 꿈이라고 여겼대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일본 신문에서 한국의 조선산업을 비웃는 기사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울산 미포만에 거대한 조선소가 하나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자 일본 조선업계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다고 해요. 처음엔 무시하던 것이 경계로 바뀌었고 나중엔 공공연한 견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 조선소가 첫 배를 성공적으로 인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본 조선업계가 보인 당황스러운 반응을 할아버지께서는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우리가 곧 보게 될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이 떠올라 노예 출신의 검투사 막시무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와 맞서 싸우는 장면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가난하고 기술도 없던 나라의 청년들이 세계 최고의 조선업계에 도전장을 내민 거였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해냈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냈더군요.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먼 과거를 회상하시듯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더욱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답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영국도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다고 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들겠어? 라는 편견 어린 시선은 똑같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어렸어요. 그 무시와 편견이 오히려 한국인들에게는 더 큰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된다는 걸 증명해내려 더 치열하게 노력했다고 해요. 밤새워 도면을 그리고 끝없이 실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께서 깊은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다고요. 처음에 그들이 비웃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치 영화 같지 않냐며 웃으셨죠? 그제야 저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50년 전 그들이 시작했던 도전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을지를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냈고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저는 또 다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 도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요. 더 새로운 꿈을 향해 더 높은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사회가 시작되기 전 저는 할아버지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던졌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어요. 스크린에 10분 전이라는 자막이 떴을 때 저는 내내 마음에 품고 있던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87세라는 고령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또 하필 왜 첫 시사회 장소로 한국을 선택했는지 여쭤보았죠. 할아버지께서는 제 질문을 듣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그러더니 마치 오래된 보물을 꺼내 보이듯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는 최근에 들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주셨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어요. 아버지는 늘 한국인들의 잠재력을 믿으셨고 저 역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더군요. 스콧 감독의 이 말에는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답니다. 그의 아버지 프랭시스 스콧이 한국을 믿었던 것처럼 아들 리들리도 같은 마음을 이어받은 게 분명해 보였어요. 이 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문득 깊은 감동을 느꼈답니다. 반세기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니 최근 조선업계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설명은 더욱 놀라웠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계를 호령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LNG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최첨단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께서 기사 속 수주 실적 그래프를 가리키시며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마치 손자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 같은 뿌듯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의 표정이 숙연해지시더니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꺼내셨답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시며 500원짜리 지폐를 다시 한번 꺼내 보이셨어요. 거북선을 가리키시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층 깊어졌답니다. 거북선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늘 한 발 앞서 나가는 정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답니다. 그러시더니 다시 리들리 스콧 감독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87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50년 전 한국의 젊은 조선 기술자들과 똑같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마치 오래된 진리를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도전과 혁신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다고요. 리들리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정신을 물려받았고 우리는 거북선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답니다.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도전 정신이라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글래디에이터이가 왜 하필 한국에서 첫 상영되는지, 87세의 노장 감독이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새 영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50년 전 프랭시스 스콧이 왜 그토록 한국을 믿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운명의 실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깊은 의미가 담긴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잠시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마치 50년 전에 청년이 된 듯한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덧붙이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리들리가 우리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겠냐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울리는 걸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울리는 걸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영화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영화가 시작된 거죠. 스크린의 첫 장면이 떴을 때 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이미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스크린에 비친 검투사의 모습이 마치 50년 전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처럼 보였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현대중공업의 시작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답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로마 원로원이 주인공을 무시하고 비웃는 장면을 볼 때마다 한국의 조선소 건설을 비웃었던 세계의 반응이 겹쳐 보이더군요. 검투사가 끝없는 훈련과 노력으로 승리를 쟁취해가는 과정은 마치 한국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도면을 그리며 세계 최고의 자리를 향해 달려갔던 여정과 같았어요.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주인공이 혁신적인 전술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은 제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거북선처럼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니까요. 그제야 저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리들리 스콧이 이 영화를 한국에서 첫 선보이기로 한 진짜 이유를요. 이건 결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어요. 반세기를 이어온 깊은 인연과 존경의 표현이었죠. 마치 50년 전 그의 아버지가 한국의 가능성을 믿었던 것처럼 리들리 스콧도 한국인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8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이 한국인의 끝없는 도전 정신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게 가슴 뭉클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저는 곧바로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답니다. 러시아에서 온 제가 단순한 영화 시사회라고만 생각하고 왔던 이 자리에서 한국의 놀라운 역사와 끝없는 도전 정신을 배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운명처럼 느껴진다고도 했어요. 제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주름진 눈가에 촉촉한 빛을 머금으신 채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할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50년 전 글래스고 조선소에서 도면을 그리던 청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사회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확신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끝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요. 마치 반세기 전 프랭시스 스콧이 한국의 가능성을 믿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한국의 미래를 믿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